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매이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가장 여기 다 이쪽 근방에서 오신 건가요? 인천, 경기, 부천? 부산에서요?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부산에서?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약속드릴 것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전부 다 열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제 강의에서 이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혹시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 다시 다 열어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이제 경매라는 게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번 공부를 하고 나면은 계속 까먹어요. 배운 것도 또 가물가물해지고 디테일한 부분에 가면 사실 특수 권리를 제대로 한번 익히고 나면은 이제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논리적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 열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 권리 투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네. 이것만 약속드릴게요. 반드시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지식들, 기술들, 능력들을 반드시 제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만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강의가 한 4월 초쯤에 끝나겠죠? 매주 토요일날 이제 한 번씩 하니까 그때 뒤부터는 아무튼 반드시 2배 수익 낼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공부할 때 이것만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면서 칠판을 안 봐요. 사실 강의라는 게, 강의를 할 때는요, 이게 듣는 귀를 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듣고서 완전히 이해를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면요, 20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뇌가, 이 CPU가 과열이 돼가지고.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것, 글로 공부하시는 것은 집에 가셔서 혼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전교에 1등 하던 애들 보세요. 막 여기 보고 필기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보고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프린트물, 뭐 교재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제 호치케이스가 찍혀갖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다듬은 거예요. 쓸데없는 요소들을 없애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밑줄 칠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까지도 저는 좀 강제적으로 할 거예요. 제가 밑줄 칠하는 것만 밑줄 치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칠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막 내 맘대로 이거 글씨 예쁜데 궁극적으로 하고 동그라미 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 자, 강의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 번씩 가다듬으시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법률적 정확하지 않은 상식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저의 색깔도, 저의 기술들이 제대로 입혀질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도 오프라인 강의가 너무 오랜만이라 떨리네요. 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는 게 기술인데. 어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목표, 목적, 그리고 방향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감을 하고 공유가 된 상태에서 함께 갔을 때 조금 더 수업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각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하나겠지만은 좀 더 좁혀서 하나만 보고 가는 것. 그 알맹이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단 경매를 왜 할까요? 왜 투자하려고 하세요, 경매 투자를? 네? 뭐야? 물을 썰려고. 무?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부를 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엄청난 부자를 꿈꾸나요? 좀 노후에 걱정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어느 정도 내가 자식들 학교 잘 보내고 노후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 사실 이 정도 우리 되게 소박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안 돼갖고 사실은 재테크를 하려고 한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매가보다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매매 시장에서 일반 매매가나 금매가로 사게 됐을 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올라가면은 좋은 거지만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토지공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근거 없는 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는 이유는 일단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럼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본전은 될 수 있다. 특수 권리를 투자했을 때 반값 낙찰이 다 떨어져도 돼. 그래도 나는 20% 수익은 본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무의도 토지, 무의도라고요. 인천에 을왕리 가기 전에 무의도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이제 평당 300만 원 정도 토지가 합니다. 이제 다리를 이제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놀러 올 수 있죠. 을왕리에 사람 되게 많잖아요. 되게 그지 같아요. 무의 더럽고. 근데 무의도는 좋거든요. 거기가 이제 많이 개발될 건데 평당 300하는 제가 평당 150을 낙찰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의도에 다리가 건설이 되고 관광, 레저 도시를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지고 다리가 건설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150에 낙찰받았잖아요. 이미 다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개발 계획들이 우리들에게 아직 알려지기 전에 몇 년 전의 시세로 저는 돌아가서 산 거니까 몇 년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거예요. 토지는 갭이 더 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경매 시장에 대한 이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 알고 가면 좋아요. 2005년도를 저는 항상 기준으로 둬요. 2005년도부터 경매 시장은 대중화되었어요. 우리 막 경매 끝물이다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일반 물건들. 권리상하자 전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낙찰받으면 깨끗한 백지 상태 등기 권리증이 들어와요. 명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명령 신청하면 돼요. 인도를 명령해달라는 신청 국가에게. 그리고 그거를 집행번호로 강제 집행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누가 못해. 개나 소나 다 하죠. 경매 공부 안 해도 돼요. 입찰표 쓰는 법만 외우면 되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실 금물이었어요. 그때 시작이죠. 이 이전까지만 해도요. 뭐 민사소송법까지 안 가도 돼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반값 낙찰이 됐던 시대예요. 2005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일반 물건만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다 2배 수익 냈어요. 왜 그때 안 하셨어요? 대중화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중들이신데 대중화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어떤 그런 설명보다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태하거나 아니면 탈만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지만 않고 우리가 조금만 성실하면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때예요. 사실은 근면 성실하면 우리 그런 시대였거든요. 왜냐면은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던 때거든요. 이때가. 그러다 05년도가 정점이에요. 정점. 이때부터 더 이상 경제 성장이 하지 않고 점점 경제 성장을 통한 파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 우리가 구구절절 맞으면서도 맞는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돼버린 말이 있죠.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한다고. 이게 지금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점점 우물에 물이 마르다 보니까 저 우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서로의 어떤 이제 파이들을 빼앗으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기 시작하면서 돌파구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의 금융지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후 걱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많아졌죠, 이때부터. 이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책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에 부자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그냥 베스트셀러 됐어요. 저 때부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대중화가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현재 2017년 어떤 상태요? 그냥 대중화도 아니고 초대중화가 된 상태죠. 근데 이 실체를 보자고요. 실체를. 경매인들의 80% 경매인들이요.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물건 투자예요. 일반 물건들 중에서도요. 아파트, 빌라, 그쵸? 그리고 뭐 오피스텔. 이런 거 투자하지 않나요? 그쵸? 일반 물건이란 전지하에. 여기다 더 들어간다? 20에서 30평대가 수요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그리고 수도권이 거래가 더 활발하니까 수도권으로. 그쵸? 맞나요? 역세권 또 역세권 따지고. 일반 물건에 80%의 경매인들이. 그러니까 낙찰가가 어떻게 떠요 지금? 보셨어요? 101%, 98%, 뭐 89%, 뭐 이렇게 뜨지 않아요? 물론 감정가는 상관이 없어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세 조사를 해보면은 진짜 금매가에 낙찰돼요. 진짜 금매가 가까이. 그러면 경매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으면은 잔금 납부할 때까지 며칠 2주를 기다려야 되고,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뭐 배당 기회도 있을 것이고, 인도 명령 신청해서 뭐 명도가 다르면 강제 집행까지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은 최소한 아파트라도 좀 걸리게 되는데, 빠르면 3개월이지만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서류만의 싸움으로 권리분석 잘해서 뭐 낙찰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내 보증금을 배당 못 받는,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쵸? 보증금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런 임차인들이 저항하겠어요 안 저항하겠어요? 내가 미워서 저항해요?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싸움까지 다 하고 금매가에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매시장 끝물이다, 재미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딱 이 수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안이 공부 방향이에요. 대안. 첫 번째,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는 아파트, 빌라, 뭐 빌라가 다세대지. 오피스텔 외에 토지, 상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단독주택, 또 뭐가 있을까요? 다가구, 모텔, 숙박시설, 그쵸? 모텔, 하다못해 공장 등의 용도의 물건에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눈에 뜨셔야 돼요. 안목을 가지셔야 되고, 반드시. 아, 내가 공장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공장을 내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강의 듣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일 겁나는 게, 아파트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이게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사람은 집이 필요하죠. 바람을 피해야 되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해야지 황금성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면서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모텔이나 다가구, 상가, 단독주택을 낙찰받아도 다 수요가 있어요. 다 수요가 있다고요. 달동네에 가면 안 살고 있나요, 사람이? 그 후진데 꽉 차 있잖아요. 수요는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을 내가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0개의 단독주택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 3명밖에 없어. 그럼 이것 봐. 경매 신조자 말 듣는 게 아니었어. 이거 사면 3명밖에 없네. 이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다 5억이 내놨을 때 나는 2억 5천에 낙찰받아갖고 4억이 내놓으면 되잖아요. 빨리 팔려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수요 다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가격이. 그쵸? 아무튼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익히게 될 특수권리 물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특수한 권리가 있다는 물건이에요. 특수한 권리가 있다는 물건인데, 이제 일반적인 권리가 있다는 물건은 아니겠죠? 이 특수한 권리 물건은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는 물건입니다. 그 권리가 나한테 인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기가 다 정리되고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에 대한 권리겠어요? 돈에 대한 권리겠죠. 그럼 그 돈만큼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명칭의 권리가 들어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전부 다 비하지만은, 그 내막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게 껍데기 권리일 때,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대부분 이런 권리들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고,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요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그 권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입찰하지 않는 물건들을 작은 경쟁 속에서 내가 싸게 낙찰받아서 그만큼의 자본 수익의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렵나요, 이야기가? 용어는 어려운 건 좀 썼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공법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그냥 육성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종합계획. 대한민국 전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광역 단위로 나눠서 20년짜리 계획입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렇죠? 그 밑에 도시 기본계획. 이제 광역별로 이제 광역권역별로 경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인천광역시가 있을 것이고 서울특별시가 있을 것이고 충청남도가 있을 것이고 전라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광역별로 이용, 개발, 보전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들이 또 세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맞나요? 네. 그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런 거 맞춰갖고 전부 다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고 보전이 되는 것이지 정치인하면 으쌰으쌰 잘 뽑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될 거를 걔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돼야 될 것들이.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을 봤을 때 노무현 정권 때 한번 조금 바뀌고 이명박 정권 때 바뀌었죠. 대운하 사업하려고 바꿨죠. 대운하 사업하려고. 그 덕분에 제가 아라뱃길에서 불법 낚시를 많이 해요. 어쨌든 그거 외에는 딱 보니까 70%가 그대로 다 실현됐습니다. 70%가.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고수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딱 5년 전에 투자를 사놓고 아니 이제 토지를 사놓고요. 5년 뒤에 기사가 빵빵빵빵 터져요. 막 재개발한다, 뭐 뉴타운 사업한다고.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고수들은 그래요. 이 기사 이제 나올 때 됐지. 언제 팔까?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공법을 보게 되면은 미리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을 살 수가 있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을. 그러면 이게 3박자가 맞아요. 일반 물건에서도 이쪽 토지사업과 단독주택, 다가구, 모텔, 공장 등은 일반 물건으로 나왔어도 일단 모텔은 좀 특수성이 있죠. 특수 권리가 없어도. 그렇죠? 공장이나. 어쨌든 낙찰가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낮아요. 근데 특수 물건이니까 더 낮아지겠죠. 여기서 한 방, 빵. 그 다음에 특수 권리를 이용하니까 더 낮아지겠죠. 이 물건이. 그렇죠? 두 번째, 빵. 근데 이제 특수 권리는 이제 지분 경매, 뭐 법정 시장권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적으로 2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제가 2배 수익이 됩니다. 2년 정도. 네. 뭐 더 빨리 낼 때도 있어요. 이번 파주권은 1년 안 돼서 냈으니까. 1년 됐나? 어쨌든. 자,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1년에서 2년 정도에. 그쵸? 그럼 이 시간 동안 토지공법상에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오르는 땅을 산다고 하면 마무리가 되었을 때 2배 수익만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2배, 3배, 5배, 6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3박자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익혀야 돼. 그리고 집중해야 돼.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방향을 딱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아닌 어떤 다른 강사분들이나 또 어떤 이제 멘토분들한테 배울 때는 거기 또 살을 채우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만 그냥 중심적으로 최대한 갈 것입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배울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럼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 먹고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내가 말을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다 지우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봐야겠다. 근데 진짜 건조한 것 같아요. 가습기라도 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잘 지워지지도 않냐?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특수권리 한번 심심풀이로 아니면 한번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걸 제가 지금 이제 판서를 할 텐데요. 절대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어떻게 두 배의 수익을 내는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진짜 재미없는 아주 기초로 들어갈 거예요. 기초 때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기초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래성 위에 지은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바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권리 분석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 있는 뿌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 뿌리가 없으면 가지만 보면 뭐예요? 뿌리만 알면 되는 거지. 그쵸? 다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뿌리만 알면. 그쵸? 그래서 기초 때 조금 재미없으시더라도 재미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학생 시절 뗀 지가 언젠데. 그쵸? 그래서 좀 참아주시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이론 강사들 분들, 우리가 지금 경매 끝물이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경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학원 등을 통해서 2개월, 3개월 가정에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유치권, 지분경매, 분묘기지권, 법정시장권, 토지별도 등기 뭐 그런 거 다 배운 사람들인데, 결국엔 일반 물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 되게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 제 스승님을 통해서 사실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오픈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거는 일단 잘못된 거니까. 우리나라 탑3 강사예요. 경매로. 세 손가락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어떻게 인도명령 신청서를 못 쓰지? 그 사람 제자가 인도명령 신청서를 스승님한테 써달라고 그랬는데 쓸지를 몰라갖고 내 스승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내 스승님 왜 써줘요? 자존심 상하게. 인도명령 신청서는 일반 물건 낙찰받고 나서 아니면 특수권리 낙찰받고 나서 소송이 아니에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적어갖고 판사님한테 딱 제출하면은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니까 그거 갖다 집행권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의 어떤 목적이 되는 인도명령 신청서 쓰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강의 좀 가다가 인도명령 신청서 가르쳐 드릴 텐데 2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다 쓸 수 있게. 근데 탑3가 못 쓴다니까요? 온갖 무협지는 다 해요. 뭐 판례가 뭐야? 판결의 기록들이죠. 그럼 거기 안에 스토리가 다 있죠. 그거 다 무협지 소설을 썼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나가고 실전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강의하는 거 보면 이래요. 그 사람들이 강의를 보면은, 법정 지상권 이야기 살짝 해드릴게요. 안 배웠죠? 법정 지상권 뭐예요? 법률로 정한, 법률 용어는 앞으로 외워두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쪼개서 읽으세요. 아셨죠?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땅짓자예요. 땅짓자.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권리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가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갑이 지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가정해보자. 자, 갑소유 갑소유 토지에 갑이 건물이 지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지만 경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충분히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 거예요, 원래. 그쵸? 일체로 팔 때도 있고 안 팔 때도 있지만,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토지로 경매만. 토지 호가가 시세가 4억하고 건물은 한 2억짜리라고 보자고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매로 나와갖고 의리하는 사람이 건물이 있으니까 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게 이제 법정시장권에 대한 이론 강의라고 나서 가르쳐주는 이제 수준이 나올 거예요. 그 강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자, 1억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4억짜리를 1억에 낙찰을 받았고, 이 건물이 법정시장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건물인데 철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을 찾아가서 야, 이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이 새끼야, 내가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4억에 사라. 요구해야래요.
이게 말이 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4억짜리가 이 사람이 갑이 4억에 살 수 있는 돈이 4억짜리가 경매에 안 나왔어요. 아니 생각을 해도 이게 경매 나왔다니까요. 근데 4억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요. 사면 그거 뭐 대단한 거죠. 아 근데 그거를 가르쳐준 건 좀 그렇잖아요. 돈 내고 왔는데. 반대 두 번째, 야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어쩌면은 이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겁니다.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 사람 철거되고 쫓겨나야 되니까 이 건물을 한 5천만 원에 나한테 팔라고 하세요. 건물을. 이것도 이게 또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토지를 지금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지금 건물까지 내가 5천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 쌍욕을 하면서 소송하자고 합니다. 매매를 쓰겠어요? 아,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이냐고요. 내가 이거 갖다 내가 1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자살한다 내가. 말이 너무 누구라고 안 밝혔으니까 갑자기 좀 소심해졌어요. 내가 말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불법 행위죠.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의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의무? 예, 일단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을한테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소유물, 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있으니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맞나요? 두 번째, 맞아요. 말씀하신 거. 철거 속삭이셨죠? 네, 철거 청구권 생깁니다. 세 번째, 부당이득 막 그러셨죠? 아시는 분들.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 세 가지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건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자,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뭐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겠죠? 건물 철거 청구권. 당연히 철거해야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 이해돼야죠, 당연히. 어쨌든 지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소유권이라는 것은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 것이지만 사용하고 내가 수익하고 내가 팔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세 가지의 권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뺏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받아야죠. 지료를 받아야죠. 땅값 받아야죠. 이용한 만큼은.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젠 나갈게 하고 그냥 나갑니까? 사용한 건 내야지. 내가 못 선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건물 철거 청구권 권리에 대해서 확인 판결 받아야 되겠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판사입니까? 확인 판결 해야 되겠죠. 소송해갖고. 그때 소송을 하면서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라냐면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가처분이라는 것을 이 건물에서 합니다. 그리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송해야죠. 판사님한테 확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지료를 결정합니까? 그쵸? 똑같이 소송하고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지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뭘 하냐면은 가압류라는 것을 합니다. 이 가압류를 하는 이유, 가압류의 정체 나중에 다 배울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금액이 판결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지료 3천만 원 정도를 내라. 그럼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겠습니까? 자기 토지도 못 지켜서 지금 경매에 나와서 건물만 땡그랑 있는데 만만치 않죠.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후에는 판결이 떨어지면은 본압류, 압류가 되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합니까? 경매. 나중에 배울 것이지만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경매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물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는 없고
입찰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다 여기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건물 철거 청구권은 지금 아까 가처분을 해뒀죠.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그 말소에 기준되는 권리보다 늦게 기입된 권리들은 무조건 말소가 돼요. 낙찰자가 인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딱 두 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렇죠? 그리고 건물 철거 청구권. 이 두 가지는 후순위라도 절대 말소가 되지 않고 경매 낙찰자한테 인수가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가처분은 그냥 살아있는 건데 건물 철거 청구권에 대해서 확인 판결이 되면은 낙찰 받으라 그래봐야 내가 건물 철거시켜 버릴 테니까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릴 테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전부 다? 네. 그럼 입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러면 정말 입찰가가 한 10%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2천만 원까지 떨어지겠죠. 맞나요? 10%니까? 이거 계산 안 되시는 분도 없죠. 2억에 10%, 2천만 원.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낙찰 받는 거예요. 내가 낙찰 받는다고. 이때 2천만 원 낙찰 받았다고 2천만 원 내가 다 낼 것 같아요? 네? 뭐 때문에 경매 신청했습니까? 내 금전채권 3천만 원 때문에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쵸? 이게 낙찰되면 낙찰가에서 이게 나한테 배당될 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잔금 납부할 때 2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잔금 납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상계 처리돼요. 안 그렇겠어요?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낙찰 받았으니까 아 잔금 납부했더니 아예 없어지네. 참 그러면은 뭐 기타 잡비 시간 다 빼고 1억 갖다가 6억짜리를 먹었네요. 6억짜리 먹었네요. 1억으로요? 근데 토지공법까지 압수해서 모르는 땅을 샀다면 와 그냥 팔지 말고 뭐 좀 더 기다려볼까 할 수도 있겠죠. 뭐 에일리언이 와서 여기를 폭파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좀 계속 수익이 나는 걸로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10배 될 때까지 기다려볼까? 하면서 좀 놀다 오시면 돼요. 그쵸? 좀 이 정도는 하면은 잘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제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지만 법정시장권이 건물 소유자한테 성립해도 돈 벌 수 있어요. 겁날 거 없어요. 법정시장권이 성립하는 건물만 낙찰받아서도 수익 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재밌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 재미없는 기초 강의 할 거예요. 자면 안 돼요. 자면 이런 것들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강의가 재미있습니까? 네. 아, 다행이다. 뭘 주제라겠지? 자, 재판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란 무엇인가? 갑자기 팍 시시해지죠? 권리. 내가 봐도 시시한 것 같아요.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뭐예요? 내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네.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잡고 가자고요.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딱딱딱 이거다 이렇게 쫙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판례를 읽더라도 뭐를 읽더라도 해석이 정확해요.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은 진짜 지 맘대로 읽혀요.
지가 막 소설 쓰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취지가 아닌데 판사도. 그쵸? 정확하게 갈게요.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다. 법적으로 인정된 이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법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국가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법은 국가다. 그럼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풀어서 권리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게 권리입니다. 국가의 강제력, 이게 포인트예요. 국가의 강제력을,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샀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자전거를 타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에다 카트팔로 순이하트 마이똥 이런 거 새겨놓은 거예요. 그쵸? 기분 좋게 자전거를 사서 내 자전거로 딱 티를 내려고. 근데 이거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다 3일 뒤에 진짜 어떤 자식이 딱 봐도 내 자전거라서 막 뛰어가고 잠깐 비켜봐 하고 봤는데 순이하트 마이똥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이거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권리 행사합니까? 내가 권리 행사해요?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나오라고. 너희 새끼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내 자전거니까 내가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행위예요. 권리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왜 지가 강제력을 동원해갖고 개인이 왜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저라도 자전거 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찾으셨다고 하면은 가만 냅두시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권리 행사예요. 그렇죠?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것도 또 적으셨다 또 누구. 이따 다 밑줄 쳐드린다 그랬는데 또 적으시면 안 돼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뭘 설명드리려고 했었지? 이거 설명드리면 재밌겠다. 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에 더해서 제가 또 가르쳐 드려볼게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릴게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갑가을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 그쵸?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거예요. 그냥 한 3억에 팔았다고 쳐보자고요. 그쵸? 그리고 뭐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의 거죠, 의 거. 을의 소유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딱 입주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병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을은 소유권자죠, 맞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자한테는? 사용, 수입, 처분, 이 세 가지의 권능이 있어요. 그쵸? 맞나요? 근데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지금 이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뭐냐고. 그러니까 병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술이 취해갖고. 내가 5년 전에 여기서 내가 보증금을 뜯겼는데 하도 억울해서 다시 들어왔다. 난 못 나간다,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뭔 개소리예요, 이게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권리가 있죠? 지금 사용수익에 지금 내 권능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권리 행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로 찹니까, 얘를? 나가라고? 아니에요. 법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국가 찾아가야죠. 맞죠? 그럼 국가를 찾아가면 국가가 이야기하겠죠? 야, 그래,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한번 증명해봐. 그럼 증명해보는 과정이 뭐예요? 소송이에요, 소송. 맞나요? 그렇죠? 소송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까? 뭐 하나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권리라는 것을 내가 뭐에 이야기하려고 그랬지?
어제 술을 안 먹었는데. 예, 맞네. 기억났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해줘야 될 게 다 용어 정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한 절차. 뭐 어렵지 않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한 절차. 내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 소송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소송에서 내가 만약에 이겨갖고 확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가져가라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때부터? 뭐 해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쵸?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한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쵸? 그럼 동원을 받아야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행위들을 보고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 임차인 등등등을 강제로 내보내고 냉장고를 빼고 하는 것만이 강제 집행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절차들, 행동들, 그게 다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바로 잡고 가야 돼요. 그 명도하는 게 다 강제 집행이 아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한 절차가 소송이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절차가 전부 다 강제 집행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둬야지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잡아두시고요. 재미가 없으셔도 좋아요. 자, 저거 여기까지 했고 지금 배운 거에서는 딱 권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송,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한 절차, 그쵸? 그리고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모든 절차는 강제집행이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지금 이해하셨으면 돼요. 이해를 하셨으면 된다고요. 이해를. 교재에다 다 밑줄 쳐줄 거니까. 자, 한번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 더 하고 쉬을까요? 더 하고 쉬자고요? 그러면은 10분만 쉬었다가 좀 목 좀 축이시고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시 뵙겠습니다.